다 하신 분들은 해볼게요. 보자. 차차. 아, 네, 괜찮아요. 아, 네, 상관없어요. 네. 응? 자, 그럼 10점 해봤니 혹시? 네, 진짜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네. 어디가 또 건드려서 치과. 응? 여태까지는 모르겠어. 그래? 추천이 있을 때. 어. 이거는 상관없고. 알았어요, 책임? 잠깐만, 검사 좀 할게요. 저는 못 들은 중이라서. 자, 보기 전에 앞서서 그 지난번 것도 자료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뒤로 좀. 자, 뒤로 좀. 지난번에 수업했던 거, 그 작성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훈이 같은 경우는 처음 거부터. 쉰다.
했는데 여러분이 좀 공통적으로 좀 헷갈렸던 것들이 좀 눈에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 여러분이 문제풀이 자체는 대체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풀이를 놓고 보면은 3번에서 조금 어려워하셨던 것 같고요. 풀이, 그러니까 요약형 서술형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1, 2, 4번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는 잘했는데, 근데 이제 그 해석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내용부터 한번 보자. 자, 그래서 소재를 먼저 보자면 다양한 문화 체험의 필요성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좀 내용을 간단하게 리뷰해 보자면, 이 내용이 이제 애들이 무슨 뭐 이제 서로 다른 문화권을 이제 경험해 볼 기회가 뭐 이제 잘 없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학생들이 나중에 자라갖고 국제사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될 테니까 어렸을 때부터 미리 좀 그렇게 좀 국제 서로 간의 뭐 문화 체험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해 주자라는 게 그래 전반적인 주제였어.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제를 찾아라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뭐다? 문화 체험을 하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문화라는 말, 체험이라는 말, 중요하다라는 말, 이런 말들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화적 체험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중요하다라는 말 대신에 그냥 문화적 체험을 제공하라라는 쪽인 1번이 가장 정확한 정답이 되겠죠. 나머지 보기를 좀 보자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요 표현은 문화 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문화 체험 중요성.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화 체험을 중요성이라고 할 대신에 그걸 제공하라라는 이제 명령문으로서 말한 거니까 답이 1번이 되는 건데, 나머지 번호를 보자면 2번 같은 경우는 make subjects for the awareness of global citizens. 그래서 awareness라는 거는 인식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어떤 세계적 시민, 글로벌 시민의 인식을 위한 주제를 만들어라. 전혀 안 나왔죠. 문화 체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 나왔죠. 그래서 2번은 답이 아니고요. 자, 제가 이거 써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써준 것 같으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오답 유형이에요. 오답 유형. 제가 혹시 써드렸었나요 이거? 기억이 안 나세요. 안 써준 것 같아서 오답 유형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써드리는 오답 유형은요, 대입학 그리고 빈칸 문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대입학과 빈칸 문제. 대입학이라고 하면 이제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뭐 이런 문제가 되겠지. 그리고 빈칸 문제에서 오답 유형을 쌤이 알려줄게요. 오답 유형.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여러분이 뭐 정답은 하나 나오겠고 나머지 보기 4개가 오답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 오답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걸 우리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물론 평가원, 그러니까 모의고사랑 그 다음에 이제 내신에서의 오답 유형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학교마다도 차이가 있고요. 근데 보편적인 오답 유형이 있으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소재를 활용을 합니다. 동일한 소재를 활용하는데 근데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 소재를 활용해서 다른 말을 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한다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역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포괄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반대 내용이 됩니다. 반대 내용. 그러니까 정반대에 해당되는 내용을 쓰거나 아니면 세 번째 소재와 무관한 내용을 정답으로 쓰기도 합니다. 됐어요?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오답 유형이라고 보는데,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빈칸 유형에서.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글에서의 주제는 문화체험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야. 저게 이제 주요 소재라고 했죠. 그러면 이번에 오답 유형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전혀 소재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딴 말이야. 딴 말. 그냥 소재와 전혀 무관한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complement the school facilities to put online classes in practice 라고 나왔어. 자, 얘도 마찬가지야. 문화체험이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지금 키워드가 없죠. 여기에서 본문에 등장했던 표현은 온라인 클래스라는 표현이 본문에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나온 온라인 클래스는 주요 소재가 아니죠. 뭡니까? 문화체험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한 예시 소재가 되는 거야. 예시 소재. 됐어요? 그러니까 이 3번 같은 경우는 소재와 무관하다라는 특성도 있으면서 동시에 굉장히 지역적인 소재가 들어간 거죠. 범위가 좁은 소재가 들어간 거니까. 따라서 3번도 답이 될 수 없는 거고. 4번은 seek for the solutions to the conflicts caused by cultural difference. 자, 문화적 차이로 유발된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갈등에 대한 뭐 해결책인데 갈등에 대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해결책을 찾자라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니까 역시나 얘도 무엇이다 소재와 무관한데 여기에서 문화적 차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본문에 등장하기는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재를 활용하긴 했는데 이제 얘도 역시나 지역적인 요소에 좀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보면 encourage class activities for stimulating the creativity of students. 학생들의 창의성을 자극하기 위한 그런 수업 활동을 장려하랍니다. 뭐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얘도 역시나 소재와 무관한데 창의성을 자극하기 위한 수업 활동을 장려하라. 전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저에 관련된 거는. 그래서 역시나 5번도 답이 될 수 없겠죠. 따라서 이 정도의 난이도는요 굉장히 쉬운 난이도입니다. 쉬운 난이도. 보통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낼 때 오답 유형으로 어렵게 내는 유형이 뭐냐면 포괄적인 걸로 넣을 때가 이제 사실은 가장 어려워요. 포괄적인 걸로 넣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말해볼게. 만약에 내가 소재를 분필이라는 소재를 줬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분필. 자, 분필이라는 소재를 줬고 이 분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지금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가? 내가 쓴 거는 분필의 장시간 사용은 뭐 예를 들어서 몸에 해롭다. 이런 내용이라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은 이런 내용이 당연히 이제 보기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주제로서 나와야 되는데 근데 좀 포괄적인 답변으로 나온다면은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분필 사용의 주의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분필 사용의 주의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출제를 하면은 만약에 보기문에 이렇게 나오면은 굉장히 애매해지죠. 이게 맞다고 해야 돼, 틀리다고 해야 돼. 아니 맞다고 하기에는 또 몸에 해로운 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틀리다고 하기에는 해로우니까 그러니까 분필 사용에 있어서 조심하라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게 이제 바로 이제 포괄적인 이제 정답의 오답의 이제 예시가 되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주제만 간단하게 썼지만 예를 들어서 본문의 내용이 분필의 장시간 사용은 몸에 해롭다라고 하면서 부연 설명으로서 뭐 예를 들어 예시로 나오는 거야. 로이쌤이 뭐 분필을 하루에 5시간씩 써봤더니 뭐 이제 폐가 안 좋아지고 폐가 썩어버렸다. 뭐 사실상 뭐 하루에 담배를 2가 피는 사람과 뭐 효과가 비슷했다. 뭐 약간 이런 식의 뭐 내용이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거는 분필 사용을 할 때 주의하라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분필을 사용했더니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글의 주제는 문제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죠. 문제점만을 지금 제시한 거니까. 그러니까 주의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범위가 넓은 범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 예시로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보통 이런 유형으로 오답 내는 걸 좋아하고요. 이런 유형을 특히나 선호하는 학교가 두 학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진고, 두 번째가 가자고입니다. 이 두 학교가 이런 유형의 오답을 좀 선호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볼게요. 자, 역시나 이번에도 주제 문제인데 글의 소재랑 요약을 좀 보겠습니다. 자, 소재는 작은 성공이 주는 성취감과 행복감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요약을 좀 보자면 큰 목표를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것들, 큰 목표를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것들로 나눠서 그것을 하나씩 달성하면 너가 성취감을 느끼게 될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내가 전에 수업할 때 이런 류의 소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했었어. 뭔가 커다란 것을 한 방에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잘게 쪼개서 하나씩 성취를 하자라는 이런 류의 이제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뭔가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나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와야겠죠. 됐어요? 그러면은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뭔가 쪼갠다라던가 분리한다던가 나눈다던가 이런 뉘앙스의 말이 나와야 이 글에 가장 적합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첫 번째를 보자면 이 1번 같은 경우가 이제 정답이지만 사실은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1번에 비해서. 왜냐면 A key to joyfully accomplish a big goal 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큰 목표를 즐겁게 달성할 수 있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열쇠라는 건 결국에 뭘 말하는 거야? 핵심을 말하는 거다. 핵심. 됐어요? 열쇠라는 게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큰 목표를 달성하게 해줄 수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자, 제목 문제에 사실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주제지만 사실상 제목에 가까운 문제인데 이런 유형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핵심이라고 나왔어. 그럼 이 핵심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핵심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주제로 연결이 된다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또는 어떤 의문문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과목마다 제목으로 보면은요. 그러면은 그 의문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죠. 답변. 그 답변이 글의 주제면은 정답이 되는 거고요. 이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번 정답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한 번 더 꼬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꼬아서 출제를 한 겁니다.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나눠라 라는 게 이제 이 주제인데, 이 글의 주제인데, 근데 이거를 쪼갠다라던가 이런 말을 배제해버리고 큰 목표를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문의 형식으로서 쓴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이다? 이것이다. 이렇게 대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2번을 좀 보자면 overwhelming effects of setting a big goal. 자, 커다란 목표 설정의 압도적 효과라고 했어요. 그러면 큰 목표 설정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이잖아. 그럼 뭐예요? 반대 내용이 가깝지. 그래서 이 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데 큰 목표가 아니라 그거를 잘게 쪼개자라는 거였으니까 2번은 반대 내용에 가깝다. 3번 같은 경우는 소화와 관리 간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본문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기서 소화라는 거는 내가 소화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으로 나눠서 너가 이제 뭐 학업을 해라 라는 내용이었죠. 근데 일단은 핵심적인 소재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목표 설정이라는 이제 핵심적인 소재가 나오진 않은, 즉 소재를 활용하긴 했는데 지역적인 정답이 되는 거죠. 예시로서 등장한 거니까. 자, 그다음에 4번은 difficulty in assembling small parts into a big whole. 자, 이거는 작은 부품들을 조립하는 거야. 큰 목표들로. 근데 이거에 있어서 어려움이랍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오히려 반대 내용에 가깝지 않을까? 이 내용은 큰 거를 잘게 쪼개라라는 거였는데 얘는 거꾸로 잘게 쪼개진 것을 합쳐서 큰 걸로 하는데 이게 어렵다. 이런 내용이니까 정반대 내용이겠죠. 4번도. 그래서 4번도 오답이고요. 5번은 Elements of life that bring you tremendous happiness. tremendous라는 단어가 스특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요즘에 고1에서도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엄청난이란 뜻이에요. 그냥 엄청난. 자, 그러면 너에게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삶의 요소들이랍니다. 이건 어때요? 너무 포괄적이야. 너무 포괄적이야. 그러니까 핵심 소재는 어쨌든 목표 설정이라는 건데 그 목표 설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목표 설정이라는 핵심 소재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요소라고 너무 좀 광범위하게 지금 이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얘는 어떻다? 바로 포괄적인 정답이 된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오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번 문제가 아마 조금 더 여러분한테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주제나 제목 문제를 풀 때 제가 한 가지 또 팁을 주자면요. 얘가 만약 정답이려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학습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번을 만약에 답으로 고르신 분이 있다면요. 당신에게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주는 삶의 요소들이 지금 주제로 나와 있잖아. 그럼 얘가 만약 주제라면 얘에 관련된 내용이 뭐가 나와야 되겠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뭔가 이제 어떤 커다란 뭔가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일상에서의 작은 소소한 것들, 우리가 일명 소확행이라고 하는 소확행, 그런 것들로도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고, 예를 들면 뭐 너구리를 뜯었는데 거기에 다시마가 2개 나온다거나 이런 걸로 우리가 뭐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 나와있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실 이 질문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아마 좀 많이 어려워했을 요약형 서술형이 되겠습니다. 요약형 서술형.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상 고등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친구의 사례를 좀 말해줄 건데 최근에 들어온 신규생이 한 명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고요. 지금 현재 고2반에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지금 고2반에서 고3거 수업을 이제 어법과 이제 독해를 다 듣고 있는데 지금 다른 고2 친구들보다도 잘해요. 그 고1 친구가. 근데 그 친구한테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요.
최근에 이제 1학기 고1 1학기 시험을 봤는데 3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3등급 받을 실력은 아니거든요. 그냥 막 고3 모의고사 봐도 100점 나오고 이런 친구거든.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데 내신에서 너무 점수가 안 나온 거야. 그래서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그 친구한테 제가 시험지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지를 내가 분석을 해줬어. 분석을 해본 결과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 친구가 참고로 정발고입니다. 근데 그 정발고에서 출제하는 문제 중에 요약형 문제가 총 4문제가 나왔는데요. 그 4개 중에서 3개를 틀렸어요. 요약형 문제에서.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다 잘해요. 해석도 잘하고 단어도 잘 알고 어법도 잘하고 다 잘해. 다 좋은데 근데 이 요약에서의 약점이 좀 있는 겁니다. 요약에서. 심지어 국어도 잘해. 국어도 잘하는데 근데 요약만 안 되는 거예요. 요약만. 이 요약이라는 게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면요. 당연한 말이지만 하루아침에 이 요약을 잘할 수는 없거든. 선생님이 지금 현재 그 고3 학생들 대부분을 이제 2년 동안 이제 가르쳤는데 그 2년 동안 가르치면서 요약을 2년 연습시켰거든요. 2년 연습시키니까 고3이 된 현재 시점이 되어서야 이제야 조금 요약이 감이 잡힌다라고 이제 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만큼이나 어려운 영역이라는 겁니다. 뭐 사실 이제 연습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그거는 제가 잠깐 배제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전히 잘 나옵니다. 고등학교에서. 그러면은 이 요약형을 볼 때 여러분이 뭘 이제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당연한 말이지만 또 글의 주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글의 주제를 생각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간략하게 핵심적 키워드를 써놔야 돼요. 이 글의 소재와 요약을 보자면 이 글의 소재는 새로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존 신념의 역할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러면은 새로운 이야기 이거에 대한 이해. 그럼 뭐가 필요하다? 기존의 신념과 뭐 연결을 한다. 관련 짓는다. 뭐 대충 뭐 아니면 얘네가 뭐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학교에서는 시험을 낼 때 이제 이런 새로운 기존의 이해, 연결, 관련, 필요 이런 단어들 있잖아. 이런 단어들 중에서 2개 정도를 뽑아갖고 이제 빈칸으로 뚫어서 객관식으로 내거나 아니면은 지금 제가 낸 것처럼 서술형으로 출제하거나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이란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화면을 알 수 있는 거는 new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new 말고 또 뭐가 있을까? fresh라는 단어도 있고요. novel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novel. novel은 니네가 알고 있는 건 소설로 알고 있는데 형용사로서는 새로운이라는 뜻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만약에 우리가 novel이라는 단어를 소설이라는 뜻만 알아. 그러면 우리는 틀려야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의어도 심지어 알고 있어야 돼. 이해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understand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해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파악하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또 되게 많아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apprehend라든가 아니면은 grab이라든가 뭐 아까 말했던 understand라든가 뭐 find out이라든가 너무 많아요. 종류가 이해 시리즈는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유사어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도 역시나 이 요약문을 푸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기존에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약이라는 거는 단계가 있어요. 일단 처음에는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쪽으로 일단은 이제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할 것인가. 키워드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되고요. 2차적으로는 이 키워드들에 대한 단어를 알고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위에 나와 있는 조건에 맞춰서 써야 된다는 거. 이거 안 맞춰서 쓰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답률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자 조건을 한번 볼게요. 주어진 단어를 모두 활용해라. 그리고 어형 변화 없다. 주어진 단어 외에 추가 단어 없다. 중복 사용 불가능하다. 지금 이 4가지 조건이 시험으로 따지면 가장 쉬운 난이도의 조건입니다. 가장 쉬운 거예요. 그냥 이거 뭐야? 적절히 배열하면 된다. 끝이에요. 됐어? 가장 쉬운 난이도입니다. 보통 학교에서 예전에 이 요약형 서술형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3년 전이었는데 2년 전이었는데요. 2년 전. 그때는 어형 변화도 있고 추가 단어도 있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까지는 출제를 안 하더라고요. 올해 그리고 작년에 출제한 거를 보니까 어형 변화 있다. 요 정도만 조건을 주고 나머지는 조건을 이제 제가 쓴 거랑 똑같이 주는 편입니다. 자, 어찌됐든간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뭐뭐 하려고 한답니다.
자, 우리의 것에 블라블라를 뭔가 하려 한다는 거겠죠. 어떤 것이냐? 여기서 relates to it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과 관련성이 있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관련성의 키워드가 일단 나왔죠. 빈칸에. 그리고 신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신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건 저기서 찾는다는 거는 이해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비교한다라는 거겠죠. 비교한다라는 거는 이 중간 과정이 지금 빠진 겁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신념과 연결을 지어야 되는데 그 기존의 신념과 비교한다라는 말이 또 추가로 들어간 거겠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이야기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understand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키워드들은요, 지금 제가 써놓은 키워드에서 새로운 안 나왔네요. 이해와 요 네 마리, 딱 요 두 단어만 활용해서 요약문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번 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약형인데 이제 얘는 객관식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단어 좀 물어보자. 일단 distinguish 뭐야? 구분하다, 구별하다. confusion은 혼란하다. 혼란 이러면 안 되고 동사잖아, 동사. 그래서 identify는 뭐라고? 식별하다, 확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ambitious는 야망이 있는. intelligent는 지적인. 그 다음에 well informed 잘 알고 있는. 그냥 잘 알고 있는. 그냥 얘도 지적인이랑 똑같아요. intelligent랑 비슷한 말입니다. consideration consideration 사려 깊은. 됐어요? thoughtful과 같은 뜻이에요. thoughtful. 그 다음에 confident 이건 쉽죠? 뭐 자신감 있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다 단어가 나와 있고요. 자, 이 글의 이제 소재와 요약도 보자면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학업적 능력과 지능에 있어서의 혼동입니다. 됐어요?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은 여기 봐봐. Between academic ability and intelligence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업적 능력과 지능 간의 블라블라예요. 자, 원래는 뭡니까? 혼동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본문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3번이나 4번을 답을 고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앞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fail이잖아. fail. 실패야, 실패. 됐어? 그러면은 혼동하는 걸 실패한다는 건 혼동을 안 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게 아니잖아. 혼동을 하는 건데, 본문에서는. 그러면은 구별하는 거를 실패한다 쪽으로 우리가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럼 일단 3, 4번은 걸르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identify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식별하다라는 의미니까요. 자, 그럼 뒤를 봤을 때 led by many extremely blah blah people 하고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는 lead에 many extremely 해갖고 요 녀석이 요 녀석을 수식하는 잠깐만 여기까지네요. 수식이 people이 있었네요.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하가 목적격 보어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many academically able people 여기까지가 또 목적어, 여기까지가 목적격 보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병렬 구조로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문장 구조는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많은 극도로 블라블라한 사람들을 to think they aren't 그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게끔 만든답니다. 그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그들이 왜 그런 내용 나왔었잖아. IQ는 높은데 내신 성적은 잘 안 나오는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되게 지적인데 나는 학업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나는 지적이지 않구나, 나는 똑똑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많은 실제로는 똑똑한데 똑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인텔리전트가 정답이 되는 거죠. 됐어요? 실제로는 잘 알고 있어, 똑똑해. 하지만 그렇지 않게끔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학업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다른 능력을 찾지 않게끔 한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문적 능력과 지능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그런 글이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어디 할 차례지? 17번이요? 아, 16번?
16번부터 볼게요. 보겠습니다. 16번이 페이지가 32쪽이네요. 자, 지난번에 했었던 이제 주제 파트입니다. 자, 제가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오답 유형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주제 같은 경우 일단은 주제문을 찾는 게 당연히 핵심이 되겠죠. 전에 말했다시피 주제는 의외로 주제문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꽤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반복되고 있는 말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핵심이에요. 반복되고 있는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의고사류 글은요, 하나의 주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제가 2개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컴팩트하게 짜여진 글에서는요, 반드시 반복되는 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글의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기선제압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해석을 제대로 해갖고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재가 무엇일까? 이거를 여러분이 판단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문장부터 볼게요. Food marketing 하고 나와 있어. 식품 마케팅은요, refers to 뭐를 의미하느냐? Any activity, 어떤 활동을 의미하는데 conducted by a company, 회사에 의해 수행되는 어떤 활동이든 간에 의미할 수 있답니다. 어떤 회사냐? In the food, beverage or restaurant industry. 식품, 음료 또는 식당 산업에 있는 어떤 회사든지 간에 어쨌든 그 회사에 의해 수행되는 여러 활동이 있겠죠. 이거를 식품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냐? To encourage the purchase of its products. 그것의 제품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서가 되겠지. 이게 식품 마케팅이죠. 뭐 너무나도 쉬운 정의죠. 식품 마케팅이 뭐야?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고객들이 많이 사게끔 하는 뭐 여러 활동이 되겠죠. 이게 다 식품 마케팅이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식품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재를 쓰고 가야겠지. 식품 마케팅의 정의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러면은 그 식품 마케팅에 있어서 food preferences, 식품 선호도는 develop, 발달된대 at a very early age, 아주 어린 나이에 발달되고 주로 through learning processes, 학습 과정을 통해서 어린 나이에 발달된대. 그럼 봐봐. 처음에는 식품 마케팅이란 게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렸어. 식품 마케팅의 정의를 첫 문장에서 얘기를 했었지. 근데 그 다음 문장에서 나온 게 뭐냐면요, 식품 선호도라는 것은 주로 이제 어떤 학습 과정을 통해 이제 어릴 적부터 형성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지금 이 두 문장 간의 관계를 봤을 때 사실 요 문장을 따로 보면은 별 관련성이 없어 보이거든. 아니 얘는 마케팅 얘기고 얘는 선호도에 대한 얘기잖아. 그렇잖아. 아니 그러면 마케팅과 이 선호도에 대해서가 뭔 이제 관련성이 있는가? 아예 다른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다른 말 간의 연관성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 글의 주제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자. 자 뒷내용 보기 전에 앞서서 식품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는. 근데 여기서는 식품의 선호도가 어린 나이에 이미 형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 그러면은 보통은 그게 잘 변화되지는 않는다. 뭐 이런 거를 아마 말하고 싶은 거겠지. 그렇지? 그럼 이거를 왜 얘기한 것 같아? 이 둘 문장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식품 마케팅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즉 소비자로 하여금 어떻게든 구매를 하게 하는 그런 모든 활동, 이게 식품 마케팅이래. 이어서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떤 학습 과정을 통해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발생된대요. 이게 무슨 관련일까?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호도와 마케팅 간의 이제 관계는 뭐냐면, 얘들아, 마케팅이란 건 다시 한번 뭐라고? 소비자한테 구매하게끔 만드는 행동을 말하는 거라고. 됐어? 그러면은 소비자가 뭔가를 구매하려면은 소비자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선호도와의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됐어? 그럼 우리는 뒷내용을 보기 전에 앞서서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호를 알아야 그에 맞는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거야. 맞지? 이거야 이거. 소비자의 선호도를 알아야 그에 맞는 마케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 제품을 많이 팔 거 아니냐. 그치? 자,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외로 또 중요한 멘트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어릴 적부터 형성된다는 거거든. 어릴 적부터 식품 선호도가 형성된대. 그러면 우리가 아직 글은 아닐 것 같지만 뒷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냐면 이 식품 마케팅을 하는 그 회사의 식품 마케팅 부서는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야. 됐어? 제가 어렸을 때 조리퐁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조리퐁 우유에 타먹는 거 지금도 좋아해요. 지금도 좋아하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그냥 간식으로 조리퐁에다가 이제 우유를 타먹어. 그럼 이제 아들내미가 왔을 때 뺏어 먹거든요, 내 거. 근데 그거 이제 내놔 이런 다음에 지가 가져가서 지가 먹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내미도 어찌 보면요 이미 형성된 거야. 이제 식품 선호도가 이제 형성된 거야. 내가 어렸을 때랑 이제 똑같이 이제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갖고 이제 마케팅을 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이어서 한번 볼게. Once established, 일단 설립되면, 확립되면 이러한 식사 패턴은 바꾸기가 어렵대. 얘기 나왔네. 식사 패턴은 바꾸기가 어렵대. 어릴 적에 형성이 됐으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 하잖아. 이때 형성이 됐으니까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어서 볼게요. Parents, 부모는 are a key influence, 중요한 영향력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아들아. 나 때문에. 자, 아무튼간 in the early development of food preferences. 그래서 음식 선호의 초기 발달에 있어서 부모가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However, 그러나 outside influences하고 나왔어.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독해할 때 알려줬던 거 있었죠? 그러나 이후가 중요하다. 매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글에서는요, 어떤 지금 이 식품 선호에 대한 영향력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반 내용이 뭐였어? 식품 마케팅 얘기한 거야. 식품 마케팅. 어떤 식품 선호에 대한 영향력을 지금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력,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의 영향력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식품 마케팅 회사 얘기잖아. 회사 얘기. 물론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옆에서 먹는 걸 보다 보니까 저거 맛있어 보이네 하면서 엄마 아빠 입맛을 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게 다가 아니라 외부의 영향력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외부의 영향력. 이게 지금 중요한 멘트죠. 이 독해에서요. 외부의 영향력이 점차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랍니다. 특히나 어떻다? During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그래서 유년기 중반부라던가 아니면 청소년기에 이때 점차적으로 중요해진대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여러분 나이 세대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니까 요 세대 때 특히나 이 음식 선호에 대한 영향을 외부에서 받는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외부의 영향력이라는 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뭐야? 바로 식품 마케팅이겠지. 됐어? 이게 식품 마케팅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유튜브를 보다가 중간에 광고가 나와. 근데 거기에서 먹을 거에 대한 광고가 나와. 이런 거지 뭐. 이런 게 외부의 영향력이라는 거지. 외부의 영향력. 됐어요? 자, 이어서 볼게.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 그래서 푸드 마케팅이 이어지는 거야. 됐어? 자, 봐봐. 지금 글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식품 마케팅이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얘기를 했어. 근데 식품 마케팅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식품 선호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냈어. 근데 이 식품 선호에 대한 얘기를 꺼낸 이유는 무엇이다? 소비자의 선호를 알아야만 그에 맞는 마케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은요 식품 마케팅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야. 간단하게 말하자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외부의 그러니까 식품 선호에 대해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외부의 영향. 됐어요?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가 결국에 이 글에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이 소재를 잘못 잡으면 안 되는 게 식품 선호도도 중요한 말이고 식품 마케팅도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 글에서는. 근데 좀 더 메인은 요 녀석이에요. 식품 마케팅이 메인이야. 식품 마케팅.
어릴 적부터 식품 선호에 대해서 외부의 영향, 즉 식품 마케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야. 됐어? 이 글에 만약에 요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글의 요지는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부모로서 그런 거를 좀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뭐 제한을 둬야 된다라던가 아니면은 그 자녀가 영향을 좀 덜 받도록 좀 도와줘야 된다라던가 이런 게 글의 요지가 되는 거야. 만약 요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이게 필자의 의도겠지. 그냥 주제를 말하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 내용이 주제인 거야. 그냥 어릴 적부터 애들이 식품 선호에 대해서 외부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냥 이게 주제가 되는 거야. 됐지? 자, 이어서 가볼게. 식품 마케팅이 그래서 홍보를 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따라서라는 말이 들어가기가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연결사로 따지면 therefore 같은 거 아니면은 thus 같은 단어. 됐어? 그러니까 이런 단어 쓰면 딱이에요. 이런 단어. therefore나 thus. 됐어? 따라서 식품 마케팅이 홍보를 하는 거야. 매우 원하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제품을요. 젊은이들한테. 됐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보통 맛있는 게 몸에 안 좋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맛은 좋아. 그러니까 여기서 매우 원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아이들, 소비자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원하는, 너무나 맛있으니까 하지만 몸에 좋지 않은 이런 제품을 이제 그럴듯하게 잘 포장해서 홍보를 해야겠지. 이어서 봐봐. 이 overexposure. exposure는 노출인데 over가 붙었으니까 과도한 노출이겠지. 자, 그러면 과도한 노출이야. to food marketing. 식품 마케팅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presence. 뭔가를 제시한데 a public health issue to youth. 젊은이들에게 공공 어떤 위생 문제를 제시한답니다.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 어떤 이제 제품을 이제 홍보를 해. 이게 맛있지만 몸에는 안 좋아. 근데 애들이 이제 맛있으니까 많이 사 먹어. 한두 명이 사 먹는 건 괜찮아. 근데 막 1000만 명이 사 먹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겠습니까? 공중위생 보건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됐어요? 자, unlike 뭐뭐와는 달리 tobacco and alcohol consumption. 그럼 담배나 술 소비와는 달리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은 do not need to 나왔어요. 자, 우리 don't need to 하면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don't have to랑 같은 뜻이지. 그럼 젊은 사람들이 뭐 할 필요가 없어? learn, 배울 필요가 없대. 뭐를? 대절을요. That consuming these foods is rewarding. 이러한 음식들을 섭취하는 게 뭔가 보상을 준대요. 그러니까 만족감을 준다는 거야. 만족감을 준다는 거를 배우는 걸 배울 필요가 없다랍니다. 됐어요? 자, 이게 뭔 말인지 이 뒷내용을 한 번 더 읽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어서 보자. From birth. 자, 태어날 때부터 인간들은 선호합니다. The taste of food. 음식의 맛을요. 어떤 음식의 맛인가? High in sugar, fat and salt랍니다. 설탕, 지방, 그리고 소금량이 많은 이런 음식을 애초에 선호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그게 바로 가장 흔하게 광고되는 음식이라는 거야. 됐어? 자, 요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설명을 해줄게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자, 식품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식품 마케팅이 이거야. 근데 어릴 때부터 식품을 선호를 해. 그래서 이제 어릴 적의 식품 선호에 대해서 외부적 영향, 즉 식품 마케팅에 따라서 이 공중 위생 보건이 어찌 보면 결정된다라고도 할 수 있어. 그만큼이나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먹을 거는 우리가 사실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진 않잖아요. 담배나 술 같은 경우는 그냥 대놓고 몸에 안 좋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좀 예민하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거랑은 달리 담배나 술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안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돼 해갖고 계속 공익 광고나 막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잘 모를 텐데,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고1 때부터 쓰던 배랬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담배 피다가 걸렸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는 담배 갖다가 되게 좀 엄한 학교였거든. 여러분의 학교에서는 혹시 담배 피다 걸리면 어떻게 해요, 혜빈아? 아니, 너가 폈다는 게 아니라 몰라요? 몰라? 그래? 그럼 필 것 같은 사람한테 물어볼게. 저기 다현아. 아니, 농담이고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어땠었냐면은 담배 피다 만약 걸리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일주일 동안요 2교시 끝나고 학생부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거기서 A4 용지 사이즈에다가 10포인트로 반성문을 꽉 채워서 써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담임 선생님 도장과 부모님 사인을 받아와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그 이제 2교시 끝나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그 저기 학생부실에서 바지를 내리고요. 엉덩이에다가 금연 패치를 붙였어요. 금연 패치를 붙이고 그리고 바지를 다시 올린 다음에 긴 탁자가 있었거든. 거기 이렇게 쭉 이제 눕듯이 이렇게 엎드려요. 그리고 이제 당구큐대로 30대를 맞습니다. 그렇게 맞고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하는데 그 금연 패치 붙이잖아요. 그날 밥을 못 먹어요. 속이 안 좋아. 그걸 붙이면 아무튼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은 꼭대기층이 5층이었는데 꼭대기층에 댄스부 애들 연습하는 연습실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로 가. 거기에서 이제 기합을 받아요. 기합을 이제 뭘 받냐? 팔굽혀펴기 100개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300개를 합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이 아직 끝이 아니야.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우리 학교가 32,000평이었거든요. 우리 고등학교가 되게 크죠. 그래서 학교를 오리걸음으로 바깥 라인을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녁 한 7시입니다. 네, 그럼 이제 하루 일과가 끝이에요. 그리고 그게 있었네. 아침에 원래 우리 8시 반 등교였는데요. 7시 40분까지 등교해서 학교 청소해야 돼요. 그 낙엽 쓸어야 돼요. 학교 몇 평이라고? 32,000평. 32,000평 쓸어야 돼요. 거의 뭐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그거를 금연초도 폈다. 참, 되게 많네요. 그걸 일주일에 해야 돼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저 할 때. 근데 아무튼간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그 담배를 2번 걸리면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무슨 뭐 금연 클리닉 막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참고로 3번 걸렸었거든요. 그래갖고 2번째 걸렸을 때 거기 갔는데 막 그런 게 나와. 무슨 막 이제 영상 같은 거 보여주는 거야. 뭐 이제 뭐 패스가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영상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건 뭐야? 그 영상 보고 그날 학교 끝나고 이제 친구들이랑 가고 야 아까 패스 먹는 거 봤냐? 겁나 징그럽더라. 이러면서 이러고 있고 아무튼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담배와 술은 해롭다라는 공익적 광고를 많이 한다는 건데 근데 조리풍이 해롭다라는 공익 광고를 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렇잖아. 맛있는 음식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교육이 이제 필요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학습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야 이거 맛있는 거야. 한번 먹어봐. 이러면서 이제 이게 맛있는 건가 맛없는 건가 이거를 우리가 학습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본능적으로 아니까. 본능적으로 맛있다는 건 아니야. 됐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글을 전반적으로 봤는데 이 글의 소재, 식품 마케팅 그리고 그에 대한 선호도가 됐고요. 정답이 몇 번일까요? 그러면 답을 몇 번으로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식품 마케팅, 식품 선호도 그리고 한 가지 더 키워드를 뽑자면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됐어요? 이 3개가 중요한 키워드예요. 3개가 중요한 키워드. 그럼 답 몇 번입니까? 5번?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됐어요? 자, 3번을 보시면 Effects of food marketing on forming food choices 하고 나와 있죠. 해석을 해보자면 식품 마케팅이 음식 선택 형성에 끼치는 영향.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음식 선택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식품 선호도에 끼치는 영향. 식품 선호도라는 말 대신에 음식 선택이라는 말을 썼을 뿐인 거죠. 그렇죠? 그럼 마케팅, 선호도, 영향 3개 다 나왔죠. 키워드. 5번 같은 경우는 ways to protect children from harmful food marketing. 그러면 유해한 식품 마케팅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5번이 정답이려면은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나와야겠죠. 근데 방법은 안 나왔어요. 유해하다라는 내용은 나왔어. 즉 아까 쌤이 그 오답 유형에서 써줬던 소재를 활용한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소재를 활용하긴 했는데 지역적인 말을 쓴 거죠. 지역적인 말. 그리고 조금 다른 유형으로서 쓴 거죠.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이라면은 애들이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광고 노출이 많이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해갖고 뭐 이제 광고 제거를 한다. 뭐 이런 것도 방법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방법적인 게 이제 제시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질문 넘어가서 17번 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도 어떤 내용이냐면요. 얘도 일반적인 설명문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명확한 주제문이 없습니다. 방금 전에도 그랬어요. 방금 전에도 명확한 주제문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반복되는 키워드가 무엇인가를 잘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문장부터 바로 가볼게. When one or more lines
자, 한 마리 이상의 사자들이 merely walk along. 자, 그저 앞으로 걸어 나갈 때 wildlist는 영양은요 사슴 같은 애 말하는 거죠. 영양은 raise their heads 그들의 뚝배기를 들고요. cock their ears 그들의 귀를 쫑긋 세우고요. snort 코를 킁킁거리고요. and occasionally 가끔씩 stand for foreleg. for 이제 여러분 여기서 for라는 말이 붙으면요 앞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앞쪽. 그래서 우리가 forehead 하면은 뭐야? forehead가 무슨 뜻이야? 이마잖아, 이마. 됐어요? 앞쪽을 말하는 거야. 그럼 foreleg이니까 앞다리를 말하는 거겠죠? 앞다리를 스탬프한다. 이제 쿵쿵 이제 구른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사자들이 이렇게 앞으로 올 때 이제 그 사자는 포식자잖아요. 그렇죠? 영양은 피식자죠, 피식자. 그럼 이제 피식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고 이렇게 점프 세우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냥 막 이렇게 어떻게 킁킁거리지 모르겠다. 그리고 막 두두두두 뭐 이렇게 한대. 이걸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사자가 온다. 야, 엿됐다. 빨리 째. 알려주려고 그런 거겠지. 됐어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확인용이지 않을까? 확인용? 스마트도 확인용일 수도 있어요. 사자가 냄새를 맡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걸 소리를 내서 뭐 알려준다던가 뭐 이런 역할이 될 수 있겠고 얘가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겠지. 자, 이어서 볼게요. These signals, 이러한 신호들은요, alert the herd, 그 무리에게 경계 태세를 취하게 한답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이어서 영양은 may stop, 자 멈출 수도 있대요. 그들의 지속적인 킁킁거림을 멈출 수도 있대. 뭐 할 때? 사자가 접근할 때요. 자, 아까 전에는 사자가 이렇게 오면은 킁킁거린다고 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킁킁거리는 거를 멈출 수도 있대. 콤마 ing 나왔어. 분사구문이야. 자, 분사구문 해석법 총 4가지인데 4가지 중에 2개만 기억합시다. 2개만. 첫 번째 뭐 하면서, 두 번째 그리고 뭐뭐 한다. 됐어? 이 2개만 기억해. 이 2개가 분사구문 해석의 90%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여기서의 해석은 그리고 뭐뭐 하다야. 다시 사자가 접근할 때 그들의 그 지속적인 킁킁거림을 멈출 수도 있고 그리고 만들어낸대. A pool of silence. 자, 직역을 해볼게. silence는 침묵이죠. 풀은 그 웅덩이 같은 걸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침묵의 웅덩이를 만든대. 웅덩이라는 거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개념으로서 얘네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공간. 그러면은 침묵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굉장히 정적의 상태를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의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는 사자가 이렇게 다가오면은 뭐 온다. 막 이러면서 다다다다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사자가 진짜 가까이 왔어. 이제 접근을 하면은 이제 코를 킁킁거리지도 않고 이제 이게 다다다다 이렇게 앞발을 부르지도 않겠죠. 뭐 그 내용은 안 나왔지만 침묵의 이제 그 공간을 만든다고 했으니까요. 자, 근데 그 침묵의 공간이라는 게 어떤 거냐? 관계대명사 나왔는데 that is as effective a stimulus contrast as an alarm snort, especially at night 이렇게 나왔어.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as 나왔거든. 자, as 사이에는 무슨 급? 무슨 급? 원급이잖아, 원급. 그래서 effective가 나온 거야. 그렇지? 근데 effective 뒤를 보니까 stimulus contrast라는 녀석이 나와 있어. 요 안쪽을 살펴보면은 effective라는 이 형용사가 여기서는 보어가 아니라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거든. 그 명사 수식을 뒤에 나와 있는 요 녀석을 지금 수식해주는 거야. stimulus contrast. 됐어? 얘를 수식해주는 거야.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어라는 녀석의 위치를 좀 조심해주세요. 됐어요? 어가 요 형용사 앞에 붙는 게 아니라 형용사, 명사 요 순으로 간다는 거. 됐어? 요거를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s, 명이라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야. 자, 다시 돌아가서 요 as가 나올 때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 뒤에 있는 as는 뭐뭐만큼, 앞에 있는 as는 똑같이 이렇게 해석하면 돼. 또는 그렇게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만큼이나 똑같이 뭐뭐한. 됐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정확하게 나누자면요. 그러면은 침묵의 웅덩이, 즉 정적의 공간을 만드는데 그 정적의 공간이 뭐냐면은 as effective, 효과적이래요. 효과적인 스티무러스 컨트라스트니까 스티무러스는 자극이죠. 컨트라스트는 대비예요. 그러면은 자극 대비랍니다. 효과적인 자극 대비. 이게 뭔 말이야? 일단 뒤에 거 볼게요. as an alarm snort랍니다. alarm snort는 이제 그 킁킁거리는 건데 알람은 뭔가 알려주는 거니까 알람의 역할을 하는 snort만큼이다. 특히나 밤에는.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너네가 다 영양이라고 쳐봐. 내가 사자야. 그럼 내가 저 멀리서 이렇게 다가가고 있어. 사자가. 영양 우리 이렇게 다가가고 있어. 그럼 이제 여기 맨 앞에 있던 예를 들어서 이 윤영 영양이 막 이제 야 온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온다. 야 사자 온다. 야 여됐다. 빨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자가 거의 가까이 왔어. 그럼 이제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오히려 조용히 있는 거야. 오히려 조용하게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자극 대비 효과를 이룬다는 건 뭐냐면은 사자가 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을 때는 시끄럽게 했잖아. 막 쿵쿵거리고 킁킁거리고 했다며. 근데 얘가 좀 접근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조용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런 그 어떤 알람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아예 대비되는 효과를 이제 벌인다는 거죠. 왜냐면은 생각을 해봐. 여기에 영양의 이렇게 무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자가 오는 거를 이제 확인한 이 대표되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얘가 이제 처음에는 알려준답시고 이제 소리를 냈는데 얘가 이제 소리를 안 내. 그럼 소리를 안 낸다는 것 자체가 뭐야? 그 자체가 사자가 가까이 왔으니까 숨소리도 내지 마. 뒤지고 싶지 않아. 알겠지? 약간 이런 거를 이제 전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즉 침묵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알람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지. 됐어? 근데 아까는 소리를 내서 알람의 역할을 했다면 이번엔 거꾸로 소리를 안 내니까 알람의 역할이 되기도 한다는 거야.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때요?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죠. 됐어? 그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지? 자, 이어서 볼게. usually 보통은 prey 먹잇감은 watch the predator 포식자를 본대요. 뭐 할 때까지? 그것이 움직일 때까지인데요. 여기서 움직인다는 건 당연히 다른 곳으로 움직일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at times 때때로 they approach it 그들은 그것에게 접근한대요. 전부 다 대명사로 나와 있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prey가 되겠네요. prey. 여러분 참고로 prey 복수형입니다. 단복수 동형이에요. 됐어요? 여기 watch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죠? 됐어?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래서 they로 가는 거다. 여기서 이 시간에 키는 거는 predator야. predator.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나 때때로 그들은 즉 그 먹잇감들이 포식자한테 접근을 한대. 그리고 keep it under observation. 자, 우리가 keep이라는 말과 observation이란 말이 함께 나오면 keep은 유지하는 거지. observation은 뭐야? 관찰이잖아, 관찰. 그러면 관찰 하에서 그것을 유지한다는 거잖아, 직역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계속해서 관찰한다는 거야. 주시한다는 뜻이 되는 거야. 주시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해. 그 집에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가 나왔어. 근데 무서워서 잡진 못하겠어. 잡진 못하겠는데 얘가 없어지면 더 무섭잖아. 약간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바퀴벌레를 내가 잡을 수는 없어. 하지만 어디 있는지 나와야 돼. 그래서 계속 주시 관찰을 하는 거야. 내가 제일 잡을 수는 없지만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this is called curiosity or fascination. 이러한 행동이 이제 호기심 또는 fascination, 째려봄이라고 이제 불리게 된답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If a lion, 자 만약에 사자가 stops, 멈추거나 or turns toward them, 그들을 향해서 방향을 바꾼대요. 됐어?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 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고 있어. 영향이. 근데 사자가 이렇게 딱 멈춰. 아니면은 갑자기 이제 영향 이 새끼 여기 있었네? 왕 하면서 막 달려들어. 만약 그런다면 그 동물들은요 may feel 방향을 바꾸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동물들은 이제 당연히 그 영향을 말하는 거겠죠. 영향은 방향을 돌리고요. fully 달아난답니다. a few meters. 그러니까 몇 미터만큼을 떨어진대요. 그리고 look again. 다시 쳐다본대요. 자, keeping. 그리고 나서 the distance. 거리를 유지한답니다. 어떤 거리? between themselves and the lion. 그들 자신과, 즉 영양 그들 자신과 그 사자 사이의 거리를 유지한답니다. 약 50m만큼. 됐어요? 아까 말했잖아. 바퀴벌레랑 비슷하다고. 바퀴벌레가 내가 지금 오 이렇게 돼. 근데 다시 이렇게 막 돌려서 봐. 그러면 어디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라고. 똑같다고. 됐어? 얘들도 완전히 쌩 하고 만약에 도망간다고 쳐봐. 그러면은 사자가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잖아. 피식자 입장에서. 그렇잖아. 우리가 아예 무서워갖고 아예 바퀴벌레 무서워서 도망가면은 다시 와보니까 바퀴벌레 없어졌어. 어디 갔어? 이제 진정한 공포가 시작되는 거지. 어디서 바퀴벌레가 나를 습격할지 모르는 그런 이제 불안감이 드는 것처럼.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자, it helps. 그것은 도와준대요. To keep sight of a predator.
keep sight of니까 말 그대로 시야를 유지하는 거죠. 포식자의 시야를 유지하는 거니까 포식자를 계속해서 주시 관찰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겠지. 어떤 포식자를 말하는 거냐? That is mainly dangerous when it is hidden. 그것이 즉 포식자가 숨겨져 있을 때 주로 위험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지. 됐어? 아까 말했잖아. 안 보일 때 더 위험하잖아. 안 보일 때 어디에서 습격을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단 주시 관찰은 해야 돼. 근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쟤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본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입니다. In contrast, 이와 대조적으로 먹잇감은 보통은 do not follow, 뒤쫓지는 않는답니다. Wild dogs and hyenas. 그러니까 들깨나 하이에나를 쫓아가진 않대요. 그러니까 사자는 쫓아가. 사자는 주시 관찰을 한대. 근데 들깨나 하이에나를 뒤쫓지는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hunt openly. 얘네들은 대놓고 사냥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됐어요? 사자는 사냥하는 스타일이 어때요? 이렇게 있다. 이게 사자의 스타일. 하이에나랑 들깨는 어때요? 일로 와. 너 딱 걸렸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따라가고.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주시 관찰하지 않고 그냥 냅다 도망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글에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영양에 대한 어떤 설명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어떤 설명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핵심 키워드 영양 나와야 돼. 자, 영양에 대해서 뭔 얘기했어요? 영양이 뭘 하는 거야? 일단 또 나와야 되는 키워드가 뭘까요? 포식자라는 얘기도 나와야겠죠? 사자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사자만 나온 게 아니잖아. 포식자가 하이에나도 나왔고 들깨도 나왔잖아.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포식자라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영양이 포식자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도망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도망은 아니죠. 아예 도망가는 건 아니니까. 도망 말고 다른 단어. 경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또는 뭐 주시? 경계나 주시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경계나 주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주된 내용으로 나오긴 했지만 뭔가를 다른 이제 무리한테 알린다라는 내용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시랑은 사실은 적합하진 않죠. 그러면은 뭘까요? 이거를 포괄적으로 말하면 결국에는 보호 아닌가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뭔데?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잖아. 보호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방어책이 되는 거겠죠? 방어책. 그러면은 영양이 포식자에 대한 어떤 보호하는 방법,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글을 서술했다고 볼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러면은 이런 애들이 바로 이 글의 주제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2번. 자, defense라고 나왔잖아. 보호라고 나왔죠. 방어. wild beasts against their predators. 그래서 포식자에 대한 영양의 방어책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질문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끝났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다음 거 보세요. 요즘 8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 지문을 좀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방식은 똑같아요. 우리가 할 때 글의 소재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작성해보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첫 문장 기선제압 해야겠지? 가보자. The idea that 자, the idea that 하고 나면 이 대신 동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동격은 보통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 정도로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지만 앞에 이렇게 추상명사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보통 대신 동격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어떤 생각이냐? folk music이 그러니까 민속 음악이 is a product of nature 자연의 산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 프로덕트를 제품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어떤 생산되어서 나온 물건, 산물이라고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속음악이 자연의 산물이라는 생각은 played an important part, 중요한 역할을 했다랍니다. 자, 우리가 play a role 또는 play a part 이렇게 하면은 어떤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야. 하다. 중요한 역할을 했대요. 뭐에 있어서? In the rise of musical nationalism. 음악적 민족주의의 상승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it was part of the complex. 어떤 컴플렉스의 일부분이었답니다. 컴플렉스라는 것은 어떤 복합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합체의 일부였대. Of ideas at the root of the romantic nationalism. 자, 낭만적 민족주의의 뿌리에 있는 그런 생각의 복합체의 일부였대. 되게 말이 어렵죠. 자, 뭔진 모르겠는데 일단은 민속 음악이 글의 소재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직독직해 한 번만 더 해보고 넘어갈게요. 민속 음악이 자연의 산물이다라는 생각이랍니다. 자연의 산물이라는 말이 뭘까? 자연의 산물. 자연의 산물이라는 거는 자연적으로 등장하게 된 거다. 우리가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문학 시간에 막 청산별곡 이런 거 아직 안 배우나? 고등학교 때 배우나? 혹시 배운 사람 있냐? 없냐? 막 그 문학 있어. 옛날 고전 문학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그 청산별곡 막 해갖고 뭐 야리야리 얄라총 얄라리 얄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어. 그런 거 있잖아. 아리랑 막 이런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뭡니까? 구전되어 이제 전해 내려오는 것들이잖아요. 특히 아리랑 같은 거. 됐어요? 그럼 이게 보통은 작자 미상이잖아요. 작자 미상.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여기는 거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걸 이제 자연의 산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민속음악이 자연의 산물이라는 생각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중요한 역할. 뭐에 있어서? 음악적 민족주의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아리랑을 딱 예시로 들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민족주의의 상승이라는 거는 아리랑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우리 민족의 어떤 한 이런 거를 나타낸다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왜 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졌겠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한이 계승되어서 내려온다라는 그런 느낌으로써 민족적인 주의의 그런 상승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복합체의 일부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낭만적 그런 민족주의래요. 이걸 왜 낭만적 민족주의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민족성을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족성이라는 말이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민족적 특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인 하면 딱 떠오르는 민족적 특성이 있잖아요. 뭐 성격 급하고 뭐하고 매운 거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냥 그런 거 생각하면 돼. 근데 그 민족성을 대표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게 음악으로서 민족성을 대표하는 거잖아. 아리랑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낭만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낭만적 이제 민족주의의 뿌리에 있는 생각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복합적인 것의 일부가 바로 그러한 생각이랍니다. 일단 대략적인 설명을 해줬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In the German Romantic Movement, 자 독일 낭만주의 운동에서요.
The folk song, 민요는 was considered, 여겨졌는데 an expression of the purely human, 그러니까 순수하게 인간적인 것의 표현으로 여겨졌답니다. 인간적인 것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음악으로서 뭔가 민족성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인간적이냐 이렇게 여겨졌답니다. 예시가 나오는 거죠. 이어서 instead of being universal, however. 자, however 나왔어. 항상 중요하겠지? however가 등장하는 순간 뭐다? 여기가 주제의 가능성입니다. 중요한 내용의 가능성입니다. 매번 얘기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것 대신에 that expression, 그 표현은 생각되었답니다. 여겨졌답니다. 뭐로 여겨졌냐? To vary from one nation to the next. 한 나라에서 다음 나라까지니까 나라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나라마다 다르게 여겨졌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민속 음악이라는 거는요, 어떤 민족의 한 민족의 민족성을 대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족성을 대표하죠. 어떻게? 낭만적으로 민족성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리랑이라는 이 노래가 우리나라 한민족의 어떤 그 민족성을 대표하는 음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속 음악의 특성은 어떻겠습니까? 민속 음악의 특성. 민속 음악의 특성은 보편적일 수 있을까요? 민속 음악은 보편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 쉽게 말해볼까? 아리랑을 미국 사람이 부르나? 아니잖아요. 아리랑은 뭐야?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대표하는 노래지 미국인의 민족성을 대표하는 노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보편적일 수가 없는 거야. 절대로. 그럼 보편적인 게 아니라 뭡니까? 어떤 특정해야 된다고. 특정해야 된다고. 어떤 구체적이고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만 그 노래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민속 음악이라는 거가 그런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절대로 보편적일 수가 없다. 나라마다 다르게 생각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당연하죠, 이거는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however가 나왔으니까요. 다시 한번 보다. 민속 음악이라는 거는 이런 건데요. 민속 음악의 특성이 어떠하다? 절대로 보편적이지 않다. 어떤 특정하다라는 게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겠죠.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포크송은요 또 여겨졌답니다. reflection. reflection이라는 거는 반영이라는 뜻이에요. 반영. 어떤 반영으로 여겨졌는데 뭐에 대한 반영이냐? the particular. 여기 나왔네 얘들아. particular. 보여? 이게 뭐야? 특정한이잖아. 특정한. 됐어요? 보편적인 게 아니라고 했죠. 특정한 신비스러운 어떤 민족의 특성인데 여기 봐봐. people 앞에 어가 붙었죠. 원래 people 사람들이니까 앞에 안 붙이잖아. 근데 people 앞에 어가 붙었다는 거는 이 people이 민족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민족. 됐어?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단위로서 단수 취급이 되는 겁니다. 다시. 자, 한 민족의 특정한 신비스러운 특징에 대한 반영으로 여겨졌대요. 무슨 말인지 되죠? 이 민요를 부르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뭔가 특정한 반영이다. 아리랑을 부르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딱 여겨졌다는 거죠. 그리고 to go back to times immemorial 이라고 나와 있네요. immemorial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기억할 수 없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times가 같이 섞여 있으니까 기억할 수 없는 시대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됐어? 그러니까 굉장히 먼 옛날을 우리가 times immemorial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다시. 자, 그러면은 아주 옛날로 go back to 하면은 거슬러 올라가는 거거든. 그럼 아주 오래전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또 여겨졌다는 거야. 지금 보어가 첫 번째가 reflection으로 보어가 나왔어. 두 번째 보어가 지금 투부정사로 나온 거야. 됐어? 이 두 개가 병렬로 된 거야. 두 개가. 다시 한번 볼게. 민요가 뭐로 여겨졌다고? 한 민족의 특유한 그런 신비스러운 특징의 반영으로 여겨졌고, 그리고 아득히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또 여겨졌다는 거야. 아까 전에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 민요는 자연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 자연의 산물이란 게 뭐라?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라고. 그럼 자연스럽게 생겨났다고 우리가 믿는 이유는 뭐야?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니까 우리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생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민요라는 거는 결국엔 어떻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떤 민족성을 대표하면서 동시에 아득히 먼 옛날로 돌아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라고요. 됐어요? 특성이 이제 어떠하다? 특정하다라는 겁니다. 특정하다. 또 어떤 겁니까? 아주 오래전으로 뭔가 회귀한다. 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아니 우리가 지금 부르는 아리랑이 100년 전에도 똑같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었겠죠. 근데 그 골자는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아리랑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똑같았을 거라고. 지금이나 1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똑같았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럼 우리가 아리랑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500년 전, 1000년 전으로 어찌 보면은 돌아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라는 거겠죠. 됐어요? 그 얘기하는 거야. 이어서 볼게. In this scheme. 자, scheme이라는 거는 도식 또는 체계 뭐 이런 뜻이야. 이러한 체계에서 the division of mankind into nations. 그러면은 어떤 인류가 네이션으로 분열되는 거래요. 잘 봐요. 이게 division of mankind into nations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어법 시간에 했던 거 잠깐 기억 좀 해볼까? 어법 시간에 지난번에 어법 시간에 제가 그 준동사의 동사적 특징 이런 거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 기억나 혹시? 그때 쌤이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명사와 동명사를 비교하는 거 했었어. 근데 동명사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가 오지만 명사는 뒤에 목적어를 쓸 수 없으니까 뭘 쓴다 했었지? 전치사. 오브 쓴다 했었지. 됐어? 기억나 이거? 이 두 개가 똑같은 말이라고 했었거든? 잘 봐봐. 우리가 원래 divide라는 말이 있어. divide. 뭐뭐를 나누다라는 뜻이지. 그럼 원래는 우리가 divide A into B를 써요. A를 B로 나누다. 됐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 거냐? 만약에 동명사로 바꿔볼게. 동명사로 바꾸면 dividing A into B가 되겠지. A를 B로 나누는 것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근데 dividing이란 동명사를 안 쓰고 나는 명사형을 쓸 거야. division이라고. 그럼 여기다가 A를 쓸 수 있어 없어? 못 쓰지. 바로 못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 붙여줘야 돼? 5를 붙여줘야 되는 거야. A. 됐어? 똑같은 거야. 이거.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인류를 국가로 분열시키는 거.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됐어? 인류를 국가로 분열시키는 것은 was a natural fact. 자연스러운 사실이었대. 이게 무슨 말이냐? 지구상에 사람들이 있어요. 다. 이게 인류야, 인류. 근데 지금 인류가 어때요? 다 분열돼 있잖아요. 어떤 걸 기준으로? 국가를 기준으로 분열돼 있잖아. 근데 이 분열될 수밖에 없었다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야. 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가치관이 똑같을 수도 없고요. 민족성이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까 말했잖아. 보편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아리랑 하면서 막 풀베기 막 하고 있어. 근데 저기서도 보니까 제가 막 아리랑 부르면서 막 이렇게 풀베기 하고 있어. 그럼 이제 우리 한민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아리랑 부른 애들끼리만 모여갖고 우리 국가 만들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져. 됐어?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이라는 거야. 지금 비유를 하자면요. 자 이어서 보자면 every nation 모든 국가는 was said 말해졌다랍니다. 뭐라고? To have its own deep-rooted identity, its national soul. 그것 자신만의 국가 자신만의 깊이 뿌리 박힌 정체성을 가진다고 했는데 그 정체성이 뭐냐? 그게 바로 그 국가의 민족적 정신이랍니다. 그 민족적 정신을 가진다고 말했답니다. 자신만의 정체성이라고 했어요. 자신만의 정체성. 그럼 자신만의 정체성이라는 게 뭡니까? 역시나 보편적인 게 아니라는 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정한 거다라는 걸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자 folk music은 민속 음악은 was believed 믿어진답니다. 여겨진대요. 투부정사 이하로요. To be the clearest expression of the national character. 자 민족적 특징의 가장 분명한 표현으로 여겨진다는 거야. 됐어? 아리랑을 부르는 자,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렇게 가장 분명한 표현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즉, a typical feature enshrined in every nation. 이 단어가 좀 어려운데 enshrin이 아마 지금 별주 단어로 나와 있을 겁니다. 소중히 간직하다라는 뜻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모든 국가에서 소중히 간직된 전형적 특징이랍니다. 뭐가요? 뭐가? 국가적 특징이요. 됐어요? 민족적 특징. 근데 그게 뭐라고? 민속음악이라고. 민속음악. 됐어? 결국 마지막 문장도 뭐 얘기하는 겁니까? 민속음악의 특성은 뭐다? 특정하다.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라고. 됐어? 그럼 여기에서 지금 제가 중요한 멘트는 다 했죠? 민속음악은 뭐야? 특정하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멘트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 글의 이제 주제를 한번 해볼 건데 소재는 민속음악과 민족주의의 관련성을 말하는 겁니다. 민속음악과 민족주의의 관련성. 이게 이 글의 소재야. 됐어? 자 그럼 정답이 몇 번일까? 5번입니다. 5번. 5번 뭡니까? 민속음악이
민족적 정체성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말 자체가 뭐야? 특정한 걸 말하는 거죠.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말 자체가 민족적 정체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은 보편적이라는 소리잖아. 그렇죠? 내가 아리랑을 불러. 근데 저 나라에서도 아리랑 부르고 저 나라에서도 아리랑 불러. 이게 민족적 특성을 말하는 걸까? 아니잖아요. 그냥 전 세계가 다 부르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민족적 특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편성이 되셨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갔어. 주제 19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제 파트의 마지막이에요. 지문이 조금 길이가 길어 보이네. 자, 봅시다. 첫 문장부터 볼게요. dramatic play라고 나와 있는 주어 자리에 그럼 역시나 이 녀석이 또 소재일 가능성이 높겠다. 연극놀이야. 연극놀이가 제공해 주는데 risk free stage야. 지난번에 한번 알려줬던 것 같은데 뭐뭐 free 하면은 무슨 뜻이었지? 뭐뭐가 없는이란 뜻이에요. 뭐뭐가 없는. 됐어요? 그럼 risk가 없는이야. 됐어? 위험성이 없는 겁니다. 이거 안 했었나 내가 뭐뭐 free? 아니 왜 했던 거 같지 자꾸? 미안해요. 자꾸 내가 딴반에서 한 거랑 이게 헷갈리나 봐. 제가요 그 반별로가 아니라 내가 이제 공간의 영향을 좀 받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전에도 말했다시피 제가 그 수업을 요강이실에서만 하거든요. 모든 수업을 여기서 해.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자리에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니네 반 애들 말했나 쟤네 반 애들 말했나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해요. 우리가 이 free라는 게 자유로운이라는 뜻이잖아. 잘 알다시피. 근데 이 free가 뭐가 없는이라는 뜻도 있거든. 뭐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sugar free 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설탕이야. 무설탕. 됐어요? 설탕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 이제 공항 가면 있죠. 듀티 프리. 이게 뭐 하는데요? 면세점이잖아. 면세점. 그렇죠? 듀티가 무슨 뜻이에요? 세금? 세금 아니에요. 세금은 텍스죠. 맞아요. 의무예요. 의무. 의무란 뜻이거든. 그럼 듀티 프리가 왜 면세점이냐면요. 의무가 없는이란 뜻이거든. 어떤 의무가 없냐? 납세의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면세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듀티 프리가. 됐죠? 그래서 뭐뭐 프리라는 말이 붙으면 뭔가가 없는이라는 의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연극놀이는 어떤 리스크가 없는 무대를 제공해 준답니다. 근데 어떤 무대냐? 관계부사 where 나왔네. 자, 관계부사 where 나오면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앞에 일단은 장소라던가 또는 상황이라던가 이런 거와 관련성이 있는 표현이 나와줘야겠지. 그리고 뒷부분에는 당연히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 and, 동사, 전치사의 명사라는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can explore, 탐색해 보고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험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test and evaluate their skills, 그들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평가해보고요. 그리고 add to and change the environment, 환경을 뭔가를 덧붙인다거나 변화를 준다거나. 됐어요? in their own ways, 그들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됐어요? 근데 리스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역할놀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극을 한다고 쳐봐 같이.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중세 시대의 귀족 역할을 한다고 쳐봐. 누가 보더라도 제가 귀족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아니 뭐 나도 한번 귀족으로 살아보고 싶어. 그래서 나도 어디 한번 대접받고 나도 이제 스스로 옷 안 입고 누군가 내 옷 다 입혀주고 양치도 시켜주고 나도 한번 그러면서 살아보고 싶다 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돼? 연극에서 하면 돼. 근데 연극에서 내가 그걸 한다고 해갖고 나한테 무슨 리스크가 있느냐? 리스크? 없죠. 그냥 체험해보는 거니까. 됐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제공을 해준답니다. 전혀 리스크가 없는 그런 거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자, 일단은 그러면 소재는 나온 것 같습니다. 소재는 연극놀이겠네요. 연극놀이. 됐어요? 근데 연극놀이에 대해서 우리가 첫 문장을 봤을 때 리스크가 없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했으니까 연극놀이가 뭔가 좋다라는 쪽으로 일단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죠. 위험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이어서 볼게요. role play. 자, 역할극에서
아이들은 행동한대요.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they are someone else. 마치 그들이 다른 누군가인 것처럼 행동을 하겠죠. 당연히 역할극이니까. 자, 뭐 하면서요? Imagining and weighing possibilities. 자, 가능성을 상상하고 그리고 weighing 하면은 weigh라는 게 원래 이제 그 무게를 재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저울질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저울질하다. 됐어요? 그래서 가능성을 상상해보고 가능성을 저울질해보면서 마치 그들이 다른 누군가인 것처럼 행동을 한대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연극놀이를 통해서 마치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닌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 본인의 뭔가 성격이 아닌, 본인의 성향이 아닌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도와준다라고 했으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좋은 얘기로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할놀이는요, 그들로 하여금 뭘 도와주느냐? Analyze situation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perspective는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관점으로부터 상황을 분석하도록 도와준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연극놀이의 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연극놀이라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무엇이다?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 본인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역할 수행이라고 쓸게요. 역할 수행이 가능한 거잖아. 역할 수행 가능. 그렇죠? 리스크도 없다라고 했어요. 리스크도 없어. 자, 그래서 이 연극놀이의 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좀 더 이어서 보자면 다른 관점에서 어떤 상황을 분석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본대요. 이거는 본문에 나와 있는 거야. 상황을 바라본다. 이게 해준다. 라는 말은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뭔가 좀 사고의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좀 패러프레이징을 해볼게요.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게 한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어.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그러면 내가 원래 나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을 거야. 그렇지?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할머니가 횡단보도 앞에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들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저처럼 착한 사람은요 가갖고 어유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합니다. 예, 그런 눈빛 보내지 마시고 저 합니다. 내가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역할극에 있어. 근데 역할극에서 예를 들어 굉장히 의심 많은 역할을 내가 맡았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난 뭐 하는 거야? 저 할머니 왠지 저거 들어준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혹시 막 고맙다고 하면서 나한테 어디 막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데려가면서 혹시 막 나 납치하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이거는 평상시에 내가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죠? 역할놀이를 하니까 내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원래 나라면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할 거야. 근데 내가 다른 역할을 맡았으니까 다른 관점으로서 또 바라볼 수 있다는 거겠죠. 다른 관점으로 내가 상황을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사고의 확장 또는 다각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사고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연극놀이에서의 가장 최고의 장점 아닐까요? 원래 내가 아니라 나와 다른 역할을 함으로써 그 관점에서도 어떤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거니까 관점이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이게 연극놀이의 장점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볼게요.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 자, 다른 누군가인 척하는 거래요. 이게 뭡니까? 즉 역할놀이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With all gestures, actions, and language 랍니다. 자, 그럼 모든 제스처나 행동이나 언어를 가지고요. 근데 어떤 거냐? That involves 하고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that이 관계대명사가 아니에요. 제가 앞에 써놨는데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생략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앞에 that이 없는 거야. 이 앞에. 그리고 이 that이 주어야, 주어. 이 involves가 동사고요.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앞에 있는 요 놈을 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구문 분석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 이게 이 that이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대신 만약에 관계대명사라면은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여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렇게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인버브에 목적어가 없는데?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는데? 둘 다 없잖아.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시 한번. 그것이 수반하는 모든 몸짓, 행동, 그리고 언어를 가지고 다른 누군가인 척하는 것. 여기서 그러면 그것이 수반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연극에 포함되어 있는 그 역할에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역할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인 척하는 거는 아이들에게 어떤 연습을 제공합니다. 어떤 연습이야? Thinking divergently. 여기 divergently가 중요하겠죠. 절주 단어로 나왔네요. divergent. 발산하는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발산한다는 게 뭐야? 뻗어서 나간다는 거겠죠. 갈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 됐어요? 그러면은 갈라지게 발산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훈련을 제공해 준답니다. 발산적으로 사고한다는 건 뭐예요? 갈라지는 거잖아. 원래는 한 가지로 사고를 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럼 이 말 자체가 뭡니까? 여러 방면으로 즉 사고의 다각화가 되는 거죠. 됐어요? 아까 말했던 거랑 반복되는 겁니다. As 뭐 할 때 그러냐? They consider different things they can't pretend to do. 그들이 다른 것을 고려할 때랍니다. 다른 것들을요. 근데 그 다른 것들이 어떤 거냐? 그들이 즉 아이들이 can pretend to do 하는 척 할 수 있는 그들이 뭔가 하는 척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고려해 볼 때 발산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준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연극놀이를 하면은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사고가 넓어진다. 그게 계속 그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 자, 이어서 볼게요. After they have decided what and how to play. 그들이 즉 아이들이 결정을 했어요. what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연극을 할지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관심은 shifts 옮겨간답니다. to staging the play. 연극을 하는 그 연극을 무대로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동사처럼 쓰였습니다. 연극을 무대로 올리는 쪽으로 옮겨간대요. They have planned. 그들이 계획했다.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역할극을 할 거야. 그럼 이제 그 역할에 대해서 막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논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어요. 이런 성향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사고의 다각화 작업까지 다 했어. 자, 이제 다 결정이 났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연극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하던 놀이가 이제 무대에 올리는 쪽으로 옮겨간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계획을 했으니까 이제 이제 이 무대를 어떻게 꾸미고 그다음에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고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이어서 Their thinking 그들의 사고가 becomes more convergent가 된답니다. 자, 어떻게 된대요? convergent도 지금 우리 별주단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렴하는 거예요. 수렴한다라는 거는 얘들아 아까 나왔던 발산적이라는 표현의 반대말입니다. 반대말. 됐어요? 어떤 한 지점을 기준으로 해갖고 뭔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 이런 식으로. 이게 발산적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발산이라면 수렴은 거꾸로예요. 어떤 한 지점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거. 이게 수렴이거든요.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수렴과 발산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아까 연극을 준비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연극놀이의 이점에 대해서 쭉 서술을 했어. 자, 그러면 연극놀이가 좋으니까 이제 애들이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연극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세팅을 하는 거야. 세팅. 너는 무슨 역할, 너는 무슨 역할, 무슨 역할. 근데 너는 이런 역할이야. 너는 이제 좀 약간 굉장히 매정한 여자지만 내 남친한테만 따뜻한 여자지.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역할을 막 하나씩 부여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다 부여가 됐어. 그럼 이제 나는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돼?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겠지. 나는 원래 모든 사람한테 친절한 사람인데 잠깐만 모든 사람한테 띠껍게 해야 된다고? 띠껍게 모든 사람한테 띠껍게 하자. 일단 팔짱을 껴야 되겠고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야.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연극에 들어가. 그럼 연극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가 맡은 역할에 집중을 해야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는 다각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연극에 들어가는 순간 다각화가 아니라 이 역할에 한 포인트 집중을 해야겠죠. 됐어? 이 역할은 뭐야? 띠꺼운 역할이야. 그러면은 나는 띠꺼운 생각만 해야 돼. 됐어? 따뜻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가 막 여러 가지 내 생각을 했었던 게 이제 한쪽으로 오히려 쏠리게 된다는 거죠. 어떤 하나의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됐어요? 그래서 수렴적이 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지? 자, 이어서 볼게요. Creativity and Innovation. 창의성과 혁신은요, rely on이라는 표현 나왔죠? rely on 하면은 의존하다. heavily라는 단어가 무겁게로 해석하지 마세요. 초딩입니다. 그러면요. 무겁게가 아니라 그냥 많이야, 많이. 알겠죠? 우리가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할 때도 heavily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많이로 해석하세요. 자, 창의성과 혁신은요, 많이 의존한대요. 어디에? divergent thinking에. divergent, 발산적인 거였죠. 그러니까 발산적인 사고에 의존한다는 거야. 됐어? 창의성과 혁신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설명을 하는 거야. 학생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떤 역할놀이를 할 때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내가 어떤 좀 성격이 좋지 않은 역할을 맡으라고 했어. 근데 이 성격이 좋지 않다라는 것도 되게 다양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발산적으로 사고를 해야 돼. 발산적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사고를 해야 돼.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창의성이 필요하겠죠? 어떤 혁신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창의성과 혁신을 하려면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결국 여기서 말하는 divergent thinking이라는 건요, 다방면적인 사고를 말하는 거야. 다방면적인 사고. 이게 필요하다고요. 창의성이란 게 뭐야?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하지만 to accomplish goals. 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 Convergent thinking is also necessary. 그러니까 수렴적인 사고 또한 필수적이라는 거야. 됐어? 자, 예를 들어볼게. 또 다른 예시로 들어볼게요. 연극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학원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자습실에서의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이 숙제하는 방식 여러 가지가 하나 아주 자그마하게 원장님과 제가 아주 수많은 논의 끝에 만들어낸 이제 시스템이에요. 지금 우리 학원의 시스템이.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 원장님과 이제 얘기를 할 때도 서로 아이디어를 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단어를 잘 외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갖고 일단 안건을 내는 거야. 자, 안건이 나왔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러 아이디어를 내는 거야. 일단 저는요, 첫 번째로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원장님도 의견을 제시하는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 어떻게 해야 돼? 발산적으로 사고를 해야 돼. 됐어? 자, 근데 발산적으로 다 사고를 했어. 근데 우리가 논의를 한 결과 이제 결정을 한 거야. 2번으로 결정하자. 결정이 딱 났어. 이건 뭐야? 아까 우리 역할놀이를 따지면은 이 역할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지. 됐어? 자, 그럼 이제 결정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에 집중해야지.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특화시키자.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전달할 때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테스트도 해보자. 우리가 직접 이 방식을 가지고 단어를 외워보자. 여러 가지를 해봐야겠지. 됐어? 그러니까 이거에 특화된 걸로만 이제 하는 거지.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됐어? 이거는 뭐야? 수렴적인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창의성이나 혁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고를 해봐야 되지만,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어떤 이 발산적으로 여러 가지 말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 결정을 해갖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수렴적 사고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어서 마지막 문장입니다. as to wonder 하면은요, 그냥 당연하다라고 해석해라. 당연하다. wonder라는 게 궁금해하거나 또는 의심 정도로 해석해도 되거든. 그러면은 궁금할 게 없는 거야. 왜 궁금할 게 없어? 당연하니까. 됐어? 자, 뭐가 당연하냐? 대절 이하가 당연하대. research shows. 연구가 보여주는 게 당연하대. 뭘 보여줘? 어린애들이. 어떤 어린애들? who spend a good deal of time role playing. spend 시간 ing야. 됐어? 그럼 ing 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거지. deal of 하면 많은인데 글씨 들어가면요 그냥 많은 그러니까 더 대단히 많은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 그럼 대단히 많은 시간을 역할극을 하는데 보낸 어린 아이들이 have high scores. 높은 점수를 받는답니다. 뭐에서요? measures of creativity. 창의성 척도에서요. 그러니까 창의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점수를 받는다는 게 뭐야? 놀랍지 않다고. 당연하다고요. 됐습니까? 이러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I는
역할놀이를 통해서 두 가지가 다 들어가요. 발산적인 사고도 해야 되고요. 수렴적인 사고도 해야 돼. 그러면 그 사고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아이의 사고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배우들이 굉장히 똑똑하겠네요. 그러면 됐어요? 자, 이 글에서 핵심적인 거 다 얘기했습니다. 연극놀이를 통해서 사고의 확장이 된다라는 거. 됐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3번입니다. 3번. Emphasis of role play on children's originality. originality가 무슨 뜻이야? 독창성. 됐어요? 자, 그러면 아이들의 독창성에 그 롤플레이가 끼치는 영향.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극놀이의 이점에 대해서 테스트에서 이제 언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고생들 하셨고, 자, 숙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8월 12일. 여러분 참 그리고 그 이번 주 금요일 날이 그겁니다. 아까도 달리도 얘기했지만 아시죠? 단어 컨테스트 하는 날인데 저기 누구냐 우리 지윤이랑 원준이까지였지 아마? 둘은 이제 그 단어 컨테스트 그때 받았냐 단어장? 아니 저기 뭐야 다현이는 잃어버렸다고 했으니까 세 분은 제가 단어장을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걸로 테스트를 볼 겁니다. 금요일 날에 그 학원에 저기 우리 노티스에 보면 파란색 포스터 같은 거 있어. 그거 말하는 거 그거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두 분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미 기존에 잘 알고 있으니까 준비 잘 해오시고요. 아시겠죠? 네. 상 타야지. 상 타서 반띵 해야지 나. 자, 숙제. 지난번에 41쪽까지 했었죠? 그러면 그 뒷부분 하겠습니다. 42쪽부터요. 49쪽까지. 자, 여기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부분 해석과 구문 문장 그리고 모르는 단어 조사하고 주제문의 표시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숙제로 내줬던 부분 있죠? 24쪽부터 24부터 어디까지냐? 24부터 31까지겠네요. 24부터 31까지 그 오늘 나눠드린 거 바탕으로 해서 구문 분석 채점까지 다 해오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세 분만 잠깐 남으시고 나머지는 마셔도 됩니다.